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같이 장사를 하는 이제 막 40대 초반이 된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찾아보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님 생각에는 제가 남편보다 한참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많이 의지하며 살아온 듯 합니다. 반면 저희 집은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어릴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며 상처가 많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작은 마당에 있는 아담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모아 들어갔던 전셋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크게 가진 것도 없이 두 사람이 힘을 보태 수원에 마련한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었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기 기술을 배워 에어컨 설치 및 수리하는 출장기사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먼 시골에서 올라와 맨몸으로 수원에서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또 다른 자랑은 자식이었습니다. 엄청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닌 정말 내 가족을 꾸렸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분들이라 나중에 결혼 후에 꼭 애 셋은 낳아 기르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인 저를 낳은 이후 둘째를 가지고 싶어 노력했는데 인생이 늘 생각한 것처럼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다음 해에 임신한 어머니는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인 것 같아 병원을 찾았더니 초음파에서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곁에서 위로해 주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2번의 유산이 더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2분 마음에 상처가 깊었지만 어머니의 슬픔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게 마치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유를 명확히 모르겠다고 그냥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산을 할 때마다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다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낳은 지 6년 만에 2분이 꿈에 그리던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집안에서 물 한 잔도 혼자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출산 전까지 쉬는 날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커다란 곰솥에 사골을 푹 끓여서 어머니에게 먹이고는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며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적막한 의자에 앉아서 언제 동생이 태어나려나 간절히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귀가 찢어질 듯한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 깨며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2사람은 대기실 의자에 멀뚱하게 선 채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분 후 간호사님이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했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는 나중에 바퀴가 달린 침대 위에 실린 채로 밖을 나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얼굴과 머리가 잔뜩 젖어있는 어머니는 입술이 하얗게 찔린 채 엄청 힘들고 지쳐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출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6살짜리 꼬마인 저도 눈물이 따라 흘렀습니다. 동생을 낳은 다음에 어머니는 양쪽 난수에 모두 암이 발견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셋째까지 꿈을 꿨던 부모님에게는 정말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가지기 어려울 거라는 병원의 이야기에 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쉬운 마음이 크기는 했지만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으니 괜찮지 않냐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덕분에 정말 빈틈없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동생 역시 그랬습니다.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부모님은 동생 역시 저에게 그런 것처럼 가진 사랑을 모두 쏟으며 키웠습니다.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어디를 가도 사랑 넘치는 우리 가족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고, 예쁘다고 웃어주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인지 동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더 각별했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혹시 어디 다치거나 아프지는 않을까, 정말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부족하게 하거나 소홀하셨던 것도 아니라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것처럼 저 역시 누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는 다른 집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남매를 보고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과 제 사랑을 듬뿍 받고 동생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생과 마당에서 주로 놀이했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근처 놀이터를 쏟아지며 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네에 얼마 전 새끼를 낳은 강아지들을 구경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럴 때마다 한시도 손을 놓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동생이 4살을 맞이하는 생일, 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동생의 생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역을 불리고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만두도 빚었습니다. 어머니가 집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저는 동생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방학 후 여름 휴가 기간이라 다들 놀러 많이 갔는지 동네는 평소와 다르게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마당의 열린 문으로 친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사를 하는 사이 동생은 잠시 혼자 앉아 모래 사이를 기어가는 개미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예쁜 구슬 팔찌를 준다며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졌고 저는 잠시 동생에게서 눈을 떼고 등을 돌린 채 문 밖에 있었습니다. 분홍색에 흰색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구슬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과 이번에 어디를 놀러 가냐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영아! 얼른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모르는 아줌마가 제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동생을 뺏으려고 아줌마에게 달려들며 팔을 뻗었습니다. 아줌마는 동생을 더 번쩍 들어 올리더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얘 누나니? 아유, 너도 참 예쁘게 생겼다.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글쎄 네 동생이 바닥에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잡아준 거야. 많이 놀랐니? 동생의 울음소리에 어머니가 앞치마를 한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둘러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구나. 지나가는데 누나가 잠깐 친구랑 이야기하는 사이 아들이 넘어졌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놀라서 남의 집인데 달려 들어와 버렸네요. 아니야, 내가 주영이 보고 있었어. 은주가 팔찌 준다고 해서 잠깐 고개 돌렸는데. 그랬어요? 난 또, 고마워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이제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아유, 그래야죠. 그런데 혹시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모유 수유 중이라 그런지 요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목이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아기 어머니예요? 네, 얼마 전에 아기 낳고 시댁이 이 근처라 놀러 왔어요. 어르신들이 하도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급하게 왔는데 아유, 갑자기 열이 좀 나네요. 그래서 약국이라도 있나 싶어서 애 아빠가 보는 사이 잠깐 나와서 돌아다니던 중이었어요. 아줌마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흔들어서 어머니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 젖병과 기저귀, 손수건 등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먹는 해열제 있는데 그거 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머, 정말요? 그러면 너무 좋죠. 아유, 안 그래도 저는 낯선 동네라 어디까지 가야 하나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애 열 내리면 남편이랑 다 같이 인사드리러 올게요. 저희 시어머님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제가 좀 가지고 올게요. 아유, 아기 엄마들끼리 돕고 살아야죠. 잠시만 있어요. 어머니는 해열제를 찾는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라면서 현관 쪽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떠온 물을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들고 다시 나오는데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도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도 어른 하나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마당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둘러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다급하게 소리를 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해열제를 손에 들고 나오던 어머니는 텅 빈 마당과 골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동네 골목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무슨 마술이라도 부린 듯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된 아버지도 파출소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동안 할 말을 잃은 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저랑 엄마의 의견을 물으면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변을 뒤지면서 물어봤지만 그런 며느리가 있다는 집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아기 엄마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는 곳부터 시작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먼 데까지 다니면서 수소문을 했지만 동생을 봤다는 사람도 그런 아줌마를 봤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형사라는 분도 왔지만 여전히 동생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많다는 이야기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부모님은 전단을 수천 수만 장씩 만들면서 전국 곳곳으로 동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도 거의 일도 제대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동생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출근 대신 차를 타고 어머니와 전국에 전단을 뿌리러 다녔고
어디선가 동생과 비슷한 모습을 봤다는 전화가 집으로 오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한동안 동생을 찾는데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우리 집 형편이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그러면서 전단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동생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사건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우리 가족은 어느새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이나 화목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집에 동생이 돌아올지 어머니는 집 앞 시장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동생이 찾아올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낯선 사람에게 경계를 풀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정신과를 다니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3년쯤 지나면서 부모님은 동생이 돌아올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라 혹시나 이사를 해야 할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를 하면서 새벽에는 야채, 과일을 배달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을 2군데씩 다니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하면서 돈을 모아 2년 후 마침내 살고 있던 전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이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다시 찾아올까 말이죠. 저는 전문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웹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자인적인 감각도 좋아서 들어오는 작업마다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원단 도매 사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공장부터 운영하던 사업이었고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이어받아 운영하였습니다.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일손을 도왔고 군대에 다녀온 26개월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장님이나 다름없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남편은 20살 중반이 되면서 어머니 대신 완전히 공장과 도매시장에 있는 가게까지 완전히 도맡았습니다. 남편과는 우연히 동대문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생을 찾고 있었던 부모님을 뵈러 원래는 쉬는 날이면 본가로 향했습니다. 부모님만 그 집에 계시면 더 외롭고 괴로우실 것 같아서요. 일과 본가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근처에서 닭발에 술을 한잔 하던 중 동료가 누군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의뢰했던 지인이라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 사람과 같이 있던 일행 중 남편이 있었습니다. 잠깐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남편과 자리가 가까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좋아하는 영화, 음악 장르가 같았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곧 개봉하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미니홈피 친구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 후 처음 만났던 일행들과도 여러 번 자리했고 남편과는 따로 영화도 보러 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면서 연인이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은 별로 문제가 될 일이 없었지만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26이라고?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인사하러 오면서 꼴랑 과일 몇 개 사들고 오는 거 보니 수준은 알겠다만 설마 우리가 사업한다고 집이니 뭐니 전부 그냥 해먹을 생각으로 온 건 아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다른 사람이 함부로 탐내고 그럴 돈 아니다. 결혼한다고 우리 집 재산이 뭐 다 네 거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나 그럴 생각이면 꿈 깨라.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어머니는 제 길을 누르려고 하신 건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이나 가진 재산이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씀에 부드럽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이 친구 대학도 나오고 지금 유명한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수원에 있는 본가도 부모님 명의인 자가예요. 서울에서 타지살이 하면서 월급으로 자기 월세도 내고 저축도 많이 한 친구예요. 돈을 떠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옆에서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도 다정하고 무엇보다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어머니라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의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인터넷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의 사업은 오프라인으로만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개인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남편의 개인 사업을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해 회사의 로고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원단은 상세 컷까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색상부터 패턴은 물론 크기까지도 맞춤형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였고 대량과 소량 구매 메뉴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색하면 우리 회사가 나오도록 비용을 내고 광고도 냈습니다. 옥션과 G마켓 같은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처가 늘어나서 그런지 주문도 늘었습니다. 원단 주문할 곳을 찾던 신생 의류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닿기 힘들었던 지방에서도 주문이 이어졌고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분들의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에 대한 확신이 없던 남편은 늘어가는 주문과 온라인 문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래서 다들 홈페이지도 만들고 온라인 주문을 하는구나. 진짜 다르다. 우리 와이프 회사 그만둘 때 사장님까지 아쉬워했다더니 이런 실력자라 그랬구나.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봐. 사업까지 도와주는 아내를 만나다니.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아주 잘할게. 회사 홈페이지가 너무 예뻐서 미적 감각이 믿음이 간다고 문의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의류 브랜드 몇 개랑 장기 계약도 맺었습니다. 또 이래저래 원단을 납품하다 보니 패션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인터넷이랑 학원에서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그림이 없는 무지 티셔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몇 개 판매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주겠다고 제작 주문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 등에 입겠다며 단체 주문 의뢰가 꽤 들어왔습니다. 학교 이름이랑 학급을 넣기도 하고 이기는 편 우리 편이나 담임쌤은 너무 예뻐 같은 재밌는 문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포토샵 등으로 미리 시안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주고 확정이 되면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각 문구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글씨체나 첨가하면 좋을 것 같은 귀여운 그림 등을 포함해 여러 개의 시안을 보내주니 반응이 더욱 뜨거웠습니다. 제 덕분에 사업은 나날이 발전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애가 원단 잘 뽑아줘서 그런 거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니? 어? 막말로 너 샘플 만들고 학원 다닌다고 돈 든 건 투자를 해줬으면 결과를 내는 것도 당연하지. 그런 거로 유세를 부릴 생각하지 마라 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옷 만드는 거 배우고 회사도 그만두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니? 기고만장해질 생각도 없었지만 내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뿌듯함을 느끼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 길을 꺾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 서운하셔서 그런가 제가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어머니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지 싶어 꾹 참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고 사업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열심히 설명하는 남편이 있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저를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늘 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 앞에서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늘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항상 친정에도 보내고는 했습니다. 또 간암으로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를 전부 대신 내주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어드리라며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고 일주일 넘게 친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도 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는 없었지만 자식에게 줄 사랑까지 서로에게 쏟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10주년 기념일, 남편은 양가 가족들과의 회합도 도모할 겸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온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면 시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논의하려고 친정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전화하려고 했는데. 미영아, 주영이 찾았다. 네 동생 찾았어. 네 동생. 살아있어. 집에 온대. 네? 주영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주영이가 집에 오다뇨. 주영이가 내일 집에 온대. 우리 주영이 드디어 집에 온다. 아버지는 울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당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당신 10살 때 잃어버렸던 그 동생? 거의 30년 전 잃어버린 동생?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동생이 집에 온다는 거야. 계속 울면서 그 이야기만 하셔서 자세히는 못 들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일단 우리가 가보자. 가서 들어보는 게 낫겠어. 남편은 부모님이 우느라 말씀하기 어려우시니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반 정도를 걸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니 부모님이 눈이 잔뜩 부은 채로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아까 전화로 이야기한 거 대체 무슨 말이에요? 미영이 언니, 이 김서방도 왔구만. 일단 둘 다 앉아봐라. 저희가 자리에 앉자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셨는지 부모님은 무릎을 짚으며 애고고 소리를 내며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걱정되는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나랑 네 엄마가 유전자 등록을 했다. 유전자 등록이요? 그래. 신문을 보니까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해서 몇십 년 전 해외 입양 간 아이를 찾았다고 하더라. 그걸 보고 혹시 우리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다 왔어. 혹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괜히 기대하게 할까봐 너한테는 미리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포기 못했냐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네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우리도 등록하면서도 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보다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력해보지 싶어서 간 거였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 찾았다고. 주영이가 얼마 전에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랑 일치하는 유전자가 나왔다고.
너한테 바로 연락해야 했는데 우리도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 너무 놀라서. 그리고 이제 주영이가 집에 오면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도 너한테는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진짜 주영이가 맞아요? 혹시... 맞아. 진짜 주영이야. 유전자가 일치한대. 우리가 낸 유전자랑 딱 맞대. 우리 가족이래.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지다가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희 네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동생을 찾았다니. 4살 아기의 모습에서 멈춰버린 동생을 만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저희는 하룻밤 잠을 자고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잠이 오지 않았지만 애써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도착해 회의실로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도 되나 싶은 정도였습니다. 문이 달칵 열리는 소리에 저희 부부와 부모님은 일제히 문고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얼굴이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멈칫한 채로 저희는 평소보다 조금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한 청년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놀라셨는지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고 아버지와 남편이 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영아, 주영이 너 맞니? 진짜 너 맞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영씨 누나 남편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주영아 왜 이제 왔어? 왜 다리는 왜 이래? 우리 주영이, 아휴 내 아들. 어머니는 힘이 풀린 다리를 겨우 일으켜 동생에게 다가가서 휠체어에 앉은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던 동생도 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고 있던 저 역시 결국 달려가 모두를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고 마침내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없어진 곳이라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 3개월 정도 지낸 것 같고 이후 입양이 됐어요. 지금 부모님, 그러니까 저를 키워준 부모님에게요.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자식이 없어서 저를 입양하셨는데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집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라 제가 배우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요. 어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재밌어서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혼자서 많이 찾아봤어요. 20살 이후로 주식으로 번 돈이 꽤 많아 양부모님 덕분에 부유하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도 금전적으로 아쉬움이 없고요. 주식뿐 아니라 공대 졸업 후 친구랑 빅데이터 분석 회사도 창업해서 운영 중인데 실적이 좋아요.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왜 친부모님을 찾게 된 거야? 지금 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중학생 때 입양하라고 들었을 때도 원래는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알려줄까 말까 고민이 많았지만 저에게도 선택권을 주어야 할 것 같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막연히 친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만 생각해서 찾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너무 좋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지니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부모님이 무조건 나를 버린 게 아닌 혹시나 잃어버렸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행히도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만약 제 진짜 가족이 어딘가에서 저를 간절히 찾고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래야 제 마음속의 짐도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고민 끝에 이번에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조금 두려웠어요. 내 생각처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린 거라면,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그런데 등록하자마자 먼저 부모님이 등록해뒀다고 맞는 사람을 바로 찾아서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기쁘더라고요. 아,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서 계속 찾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다리는 혹시 어떻게 된 거니? 대학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키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척추에 손상을 입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더니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재활했지만 발가락이랑 휠체어 타고 내릴 때 살짝 다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전부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이 많은 응원이 되어주었어요. 그때 재활하면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랑은 지금 3년째 연애 중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같이 올까 하다가 먼저 가족끼리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혼자 왔어요.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어떻게 귀한 우리 집 막내가 보육원에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동생은 너무 어려서인지 충격이 커서인지 어릴 때 일 중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마친 후 저희는 어릴 때 살았던 본가를 가보면 혹시 뭔가 떠오르지 않을까 다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들어가던 중 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 벽돌 위로 꼬인 철사가 있는 집,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서 강아지들을 구경했던 것 같은데 여길 지나서 저 위쪽 파란 대문이 있었던 것 같고. 맞아, 그 파란 대문이 우리 집이란다. 주영아, 뭔가 기억나니? 동생은 제대로 된 기억은 떠올리지 못했지만 마당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어릴 때니 예전 앨범을 꺼내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추억을 대신했습니다. 늦은 밤 동생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먼저 나서서 동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누나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 그날 진수성찬 준비해둘게. 정말요? 너무 좋아요. 외동이라 그동안 형제 집에 놀러 간다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는데 저도 드디어 해볼 수 있겠네요. 모두 환하게 웃으면서 헤어졌고 며칠 후 집으로 동생과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돼지갈비찜을 만들고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치킨과 피자까지 주문했습니다. 어느새 상은 잔치집처럼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동생의 여자친구는 손님이지만 테이블도 닦고 음식도 가져다 나르면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님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 어머니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받냐고 잔소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드릴 틈도 없이 집 안으로 쏙 들어가서는 주방을 보고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유전자 등록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질 겸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뭐? 잃어버린 동생? 얘는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니? 근데 찾았다는 동생이 저거야? 아주 휠체어 타네? 네. 너 설마 저 다리 못 쓰는 애 데리고 우리 애 돈 뜯으려는 생각이니? 뭐 병원비다 뭐다 하면서 빼돌리려고? 저 사람 네 동생은 맞니? 혹시 우리 집 돈 뜯으려는 사기꾼 아니야?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동생 회사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고 또 유전자 검사로 진짜 동생이 여보세요. 그쪽 혹시나 내 아들이나 우리 집 재산 찐따 붙으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 뜯길 생각 절대 없으니까. 뭐 다리도 안 좋고 돈 좀 있는 집 시집간 누나 찾아서 어떻게 신세 좀 펴보려고 했나 본데 꿈도 꾸지 말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사업도 하고. 제가 어머니에게 따지려고 하자 동생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가서 핸드폰 화면을 한참 보여주는데 그걸 보더니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300억? 30년 가까이 연락도 없던 동생이 나타난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치더라도 방금 하신 언행은 저는 물론 제 일행 누구보다 저희 누나에게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까지 없이 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손 벌리며 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도 풍족하지만 부모님에게만 기대고 싶지 않아 20살 이후로 제 앞가림은 하며 살았습니다. 누나는 물론 매형에게도 돈 때문에 손 벌리거나 걱정시킬 일 없으니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나에게도 사과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자리가 좀 어색해진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올게 누나. 동생은 여자친구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더니 별말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동생은 기껏 차린 음식 먹지 못해 아쉽다며 내일 낮에 바로 다시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잘 포장해두고 잠들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는 내가 네 동생에게 너무 무례했던 것 같구나.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언성부터 높아지더라. 동생한테는 내가 직접 사과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어렵게 만난 사이인데 나 때문에 다시 멀어지면 안 되잖니. 내가 미안하다고 잘 말해볼 테니까 좀 알려주면 좋겠구나. 웬일인지 싶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며 사과까지 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동생이 일침이 큰 깨달음을 줬나 보다 생각해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동생의 카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오해도 풀리고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해 그날은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 다시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저희는 음식을 데워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동생이 자신이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 사진을 보여준다며 핸드폰을 저희 쪽으로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의 맨 위쪽에 카톡 메시지가 뜨는 게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물론이었지만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강아지 사진을 보는 줄 알고 해맑게 웃고 있는 동생을 보며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메시지가 하나씩 뜰 때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남편은 처음 보는 아주 화난 모습으로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나가고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르니 동생도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급하게 핸드폰을 체크하더니 아 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님이 사과한다고 하셔서 내가 네 연락처 알려준 건데 그런 내용을 보내실지 몰랐어. 아니야. 누나가 뭐가 미안해.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 상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나도 사고를 겪은 후 알게 됐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 아무것도 모르고 먼저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나보고 여기서는 구걸하면 안 된다고 쫓아낸 어떤 가게 사장님도 있었어. 그렇게 평가받는 건 익숙하지만 어제 누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결혼 내내 그런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속상함에 화를 낸 거야.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동생의 모습에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4살 때는 잃어버릴까 어디든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기였는데 이제는 저 대신 화도 내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도 해주는 어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몇 시간 후 돌아온 남편은 얼굴이 잔뜩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난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가 처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처를 알려드린 건데.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정말 내가 당신이랑 처남한테 면목이 없다. 돈 있으면 아들 회사에 투자 좀 하라니. 전날 휠체어 탄 모습을 보면서 찐따 붙지 말라며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는 사과면 됐는데 공장 운영하게 투자 좀 해라. 요즘 상가 건물 괜찮은 거 많던데 하나 해주면 어떠냐.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엄마한테는 그냥 당분간 보지 말자고 했어.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이런 꼴 못 보겠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처남한테도 제대로 사과할게. 남편의 으름장 이후 한동안 시어머니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친정 식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동생네 커플이랑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동생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고급 파티 같은 곳에도 저희를 초대해주기도 하고 선상 위에서 즐기는 저녁 만찬에도 불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생전 처음 하는 신기한 경험을 동생 덕분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앞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홍시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에 뭐가 씌었나 보다. 너희 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래서 잘난 동생이 있으면 득봤으면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 네 동생한테도 그렇게 막말했던 것도 정말 미안하구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좋겠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어머님 모습에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또 미안하다고 비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듯 했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채고 제가 먼저 괜찮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여전히 제 동생을 마주칠 때마다 은밀한 눈치를 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따로 연락하거나 돈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동생 역시 어른에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우리 가족은 떨어져 있던 시간을 빠르게 메우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동생을 키워주신 양부모님과도 어릴 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아 이전보다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갈등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